데미안 두 세계 그 두 번째 이야기. 어느 날 수업이 없던 오후 10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.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배회하고 있었다. 그때 덩치 큰 아이가 다가왔다. 13살쯤 된 힘세고 난폭한 남자애로 공립학교 학생이었다. 그의 아버지는 재단사 일을 하는 술주전뱅이였으며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.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애가 무서웠다.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끼어들자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. 그 애는 벌써 어른스러운 티가 났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. 우리는 그 애가 시키는 대로 다리 옆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바로 앞 다리 기둥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갔다. 아체형의 다리 기둥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의 강가는 온통 쓰레기, 유리 조각, 녹슨 철사줄과 그 밖의 다른 잡동사니들로 지저분했다. 물론 그 중에서는 가끔씩 쓸만한 물건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. 우리들은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보여야 했다. 그러면 그 애는 그 중에서 물건을 골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강물에 던져버렸다. 크로머는 우리들에게 납, 구리, 주석으로 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. 물로 된 낡은 빗도 챙겨 넣었다. 그 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은 몹시 조마조마했다. 아버지가 아셨다면 분명 그 애와의 만남을 말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프란츠 크로머가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. 한편 그 애가 나를 한패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뻤다.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.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처럼 느껴졌다. 내가 그 애와 함께 어울리는 일이 처음인데도 말이다.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. 크로머는 어른처럼 강물에다 입새로 침을 뱉었는데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쳤다. 크로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학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삼아 떠들어댔다. 나는 말없이 있었지만 내 침묵이 크로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. 함께 있던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내게 떨어져 크로머에게 붙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.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나의 태도가 그 아이들 눈에 거슬리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. 라틴어 학교 학생의 좋은 집안의 아들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. 두 친구들도 여차하면 내가 골탕을 먹어도 못 본 채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.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꾸며대기 시작했다.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. 변두리 물방앗간 옆 가수원에서 어느 날 밤 한 친구와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
라이네테와 골드 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거짓말을 했다. 난 순간의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. 나는 거짓말을 곧잘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다. 말이 금방 그치면 더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온갖 기교를 부렸다.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아야 했는데 한 번에 들지 못할 정도로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반만 가져왔기 때문에 30분 뒤쯤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가져와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.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.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했던 것이다. 두 친구는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지만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날카롭게 나를 쏘아보더니 위협적인 투로 물었다. 그 이야기 정말이야? 정말이야. 내가 말했다.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? 그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.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. 맹세할 수 있어?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. 그럼 맹세해. 하나님의 이름으로. 결국 나는 외쳤다. 하나님의 이름으로. 그렇단 말이지. 그러더니 크로머는 몸을 돌렸다. 이걸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나는 크로머가 조금 뒤 돌아가자고 말하자 기뻤다.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.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. 크로머가 웃으며 말했다. 우리 가는 길이 같잖아. 그 애가 천천히 걸었는데도 나는 도망칠 수가 없었다. 그런데 그 애는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. 우리 집의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, 햇빛이 반사된 창문,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저절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. 집으로 돌아왔구나.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. 재빨리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는데 프란츠 크로머가 뒤따라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. 마당 쪽으로만 햇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크로머는 내 곁에 서서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. 너 그렇게 서두르지 마.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. 내 팔을 잡은 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.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? 나를 괴롭히겠다는 건가?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? 생각해 보았다.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면 누군가 제때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?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. 뭘 어쩌겠다는 거야? 내가 물었다. 별거 아냐. 잠깐 너에게 뭘 물어보려는 것뿐이야. 다른 사람들은 들릴 필요 없는 걸 말이야. 그래?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거야? 난 올라가 봐야 해. 알잖아? 너도 알고 있겠지.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. 크로머가 나직이 말했다. 아니, 난 몰라. 물방앗간집 주인 거겠지? 크로머가 한쪽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내 몸을 자신에게로 바싹 끌어당겼다. 그 때문에 바로 코앞까지 그의 얼굴이 다가와 있었다. 심술궂은 두 눈과 음흉한 웃음을 띠고 있는 얼굴에는 잔인한 기운이 넘쳤다. 그래? 그럼 그 가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. 난
그 집이 사과를 도둑맞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.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. 오, 맙소사. 나는 소리쳤다. 그렇지만 설마 네가 주인에게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? 나는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. 그 애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배신 따위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었다. 이런 일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? 크로마가 웃었다. 이봐, 난 내가 이 마르크를 만들 수 있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니? 난 가난뱅이야.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으니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야 있나. 어쩌면 그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.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. 우리 집 현관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가 나지 않았고 나를 감싸던 세기가 무너졌다. 그 애가 주인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일러 바치겠지. 아버지께도 말할 테고. 어쩌면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지. 모든 혼돈한 공포가 나를 위협해왔다.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위험이 나에게 맞서고 있었다.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. 나는 맹세하지 않았던가. 아, 이럴 수가. 하나님, 맙소사. 눈물이 핑 돌았다. 그에게 돈을 주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절망감에 빠져나가서 모든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. 내게는 사과 하나, 칼 한 자루도 없었다. 그때 문득 시계 생각이 났다. 낡은 시계. 시계가 고장나서 그냥 차고 다니기만 했던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였다. 나는 재빨리 시계를 꺼냈다. 크로머, 제발 나를 고발하지 말아줘. 그건 너에게도 좋을 게 없어. 내가 시계를 줄게. 자, 좀 봐.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래. 이 시계를 가져. 은으로 된 거야. 내부 장치도 고급이야. 좀 고쳐야 되긴 하지만. 나는 말했다. 그 애는 웃으며 시계를 큰 손 안에 받아주었다. 그 손을 보며 나는 그의 손이 얼마나 난폭한지, 얼마나 나에게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, 내 삶과 평화를 파괴하려 하는지를 확실히 느꼈다. 그거 은시계야. 나는 떨면서 말했다. 낡아 빠진 은시계가 무슨 소용이야? 너나 고쳤었어. 경멸로 가득 찬 말투였다. 하지만 크로머, 나는 그 애가 바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쳤다. 잠깐만 기다려봐. 이 시계를 받으라고. 정말 은이야. 은이라고 진짜야. 난 가진 게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. 그 애는 싸늘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. 그래.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알긴 아나 보구나. 경찰에 가서 말할 수도 있어. 난 순경들을 잘 알거든. 그 애는 몸을 돌려서 가려고 했다. 나는 그의 손매를 붙잡았다. 그렇게 되어선 안 되었다. 그 애가 이대로 가버릴 경우 일어날 온갖 일들을 겪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. 난 초조한 나머지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. 크로머, 제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.
너 농담이지? 물론 농담이야.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.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? 말을 좀 해봐. 뭐든지 할게. 그 애는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아래 위로 바라보더니 다시 웃었다.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좀 마. 그 애는 선심이라도 쓴다는 태도로 말했다. 너도 나처럼 훤히 잘 알고 있잖아. 나는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거야. 그리고 그걸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. 그건 너도 알겠지. 하지만 넌 부자야. 시계도 갖고 있고 넌 내게 이 마르크만 주면 돼. 그러면 끝이야. 난 그 말을 잘 이해했다. 그러나 이 마르크라니. 그건 나에게 10마르크나 100마르크,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닿을 수 없는 큰돈이었다. 나는 돈이 없었다.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조그만 저금통이 있지만 그 속에는 아저씨가 오셨을 때나 그 비슷한 다른 기회에 받은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. 그것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다. 그 나이에는 아직 용돈을 받을 수 없었다. 난 가진 게 없어.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. 하지만 다른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줄게. 난 인디언 책과 병정들과 나침판도 있어. 그걸 가져다 줄게. 내가 슬프게 부탁했다. 크로마는 다만 입술을 심술궂게 실룩거리다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. 웃기지 마. 내게 고물 잡동사니를 주겠다고? 나침판이라고? 날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고 돈을 가져와. 그 애는 명령하듯 말했다.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걸? 돈은 구할 수가 없어. 정말 어쩔 수 없단 말이야. 내일까지 여유를 줄 테니 내게 이 마르크를 가져와. 학교가 끝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. 그러면 되는 거야. 돈을 안 가지고 오면 그땐 알지?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. 하느님 맙소사, 난 돈이 없는데. 너희 집에는 돈이 충분히 있잖아.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.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. 알았지?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. 그 애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.